통상 PCE는 CPI보다 인플레이션 상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라는 측면에서 연준이 더 선호하는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PCE라는 녀석이 1월에 전년 대비 5.4% 상승하면서 전달에 5.3%보다 높게 나와줬고 전월 대비로도 0.6%가 올라서 12월에 0.2% 상승에 비해서 그 상승폭이 눈에 띄게 더 커졌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역시 전년 대비 4.7% 올랐고 이건 시장의 예측치였던 4.4%보다 높았고 또 전달의 수정치인 4.6%보다도 역시 높은 수치입니다. 전월 대비 역시 0.6%를 기록하면서 예측치 0.5%와 전월치 0.4%를 모두 웃돌았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 이런 단어를 직접 언급하자마자 강력한 인플레이션 상황이 이렇게 확인이 돼버린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선명하게 인플레이션 악화를 가리키고 있다 보니까 연준 인사들은 돌아가면서 고강도 금리 인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로레터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금리를 5% 이상 인상하고 한동안 유지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할 때까지 더 많은 긴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고 수지안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준은 추가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높은 금리는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 최근 데이터로 금리를 추가로 인상해야 하는 이유가 확인됐다. 이렇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로 꼽히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미국 경제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고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나름 긍정적인 부분에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몇 분기 또는 몇 년 안에 통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미국 경제는 연착륙 가능성이 있다. 70년대와 비교해서 연준에 대한 기관 신뢰도는 상당히 높다. 현재 인플레이션은 2021년 인플레이션 쇼크가 일어나기 이전의 수준이고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는 실현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제임스 블러드는 과거에는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꼽혔다가 지금은 대표적인 매파로 꼽히면서 매둘기라고 불리기도 하는 인물인데 이걸 가지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지금까지 비둘기적 멘트든 매파적인 멘트든 시장의 상황을 한 발 앞서서 나름 정확하게 해석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나름의 내공은 분명한 양반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인물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는 기관이 연준을 신뢰한다라고 자평했지만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은 아예 대놓고 연준을 조롱했습니다. 이 양반은 CNBC와 인터뷰에서 연준은 인플레이션 통제 능력을 다소 상실했다. 제롬 파월 의장을 존경하지만 인플레이션 통제력을 다소 잃은 건 사실이다. 금리가 생각보다 더 오래,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연준이 목표로 제시하는 2% 인플레이션 달성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미국 경제는 꽤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한다. 소비자들은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고 일자리는 풍부하다. 물론 이 같은 상황은 오늘의 일일 뿐이고 앞으로 무서운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불확실성은 언제나 존재하고 존재해왔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분위기가 모호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암호화폐 시장이 올해도 1년 내내 긴축 리스크에 시달리는 것 아니냐 그렇게 우려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중국과 홍콩에서 진행되는 상황들이 비트코인 시장에는 꽤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빠르면 2분기 출시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홍콩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또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 가능성 이런 것 등 여러 기대 포인트들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인 만큼 지금 당장의 긴축 공포에 완전히 질려버릴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 이미지는 알리안츠의 수석 고문이자 퀸스 칼리지의 총장이기도 한 거시경제 전문가 모하메드 엘 에리언이 공유한 차트인데 IMF가 다른 국가들이 미국 경제와 비교했을 때 이 상대적인 경제 사이즈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란색이 2000년 상황, 파란색이 2022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2년 동안 어떤 변화가 결과적으로 나타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들 모두 경제 사이즈가 20년 전 대비 감소했는데 7배 이상 상승한 나라가 중국이고 그 다음이 인도입니다. 중국과 인도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런 것만 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라크 데이비스가 올해 주요국의 기대 GDP 수치를 비교한 건데 사우디가 7.6%, 인도가 6.8%, 중국이 5.2%, 유럽연합이 0.8%, 미국이 0.3%. 이 양반이 표현한 것처럼 아주 재밌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좋든 싫든 중국이나 인도가 좋든 싫든 글로벌 경제 환경이 꽤나 많이 바뀌고 있고 이미 바뀌었다라는 점, 그 패권의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러시아, 인도 등 브릭스 진영이 탈달러 패권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블록체인과 크립토커런시에 지금보다 조금 더 강하게, 좀 더 선명하게 방점을 찍고 더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준다라면 우리 같은 크립토 투자자들이 웃을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시니어 전략가 마이크 맥클론의 경우에도 25,000달러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시장의 역풍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 양반은 시장이 반등하긴 했지만 역풍은 여전히 강력하다. 연준과 싸우지 말라는 것은 2022년 시장의 지배적인 역풍이었고 올해 1분기도 마찬가지다. 비트코인 25,000달러 저항이 모든 위험 자산에 대해서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25,000달러 중요한 저항 구간을 뚫긴 뚫어줘야 하는데 연준의 추가적인 긴축으로 인해서 이게 쉽지 않을 수 있고 그럴 경우에 위험시장 전반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연준의 추가적인 긴축 우려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먼저 월스트리트 저널은 뉴욕 증시에서 투자자들이 시장 변동성 급등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라며 월가의 공포를 보여주는 변동성 지수 빅스가 오를 거라는 베팅이 2020년 3월 이후에 최대치 수준으로 불어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시카고 옵션 거래소 빅스 상황을 보면 빅스가 상승할 거라는 콜옵션의 2월 매일 평균 거래량은 2020년 3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다음 달 안에 빅스가 75를 상향 돌파할 거라는 베팅도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최근 몇 달 동안 상대적으로 빅스가 잠잠했었는데 지난주에 23을 넘기기도 하면서 올 들어서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빅스는 20을 밑돌면 안도감을 의미하고 30을 웃돌면 불안감을 상징합니다. 지금 빅스는 21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면서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신흥시장이 강달러에 다시 한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 투자자들은 신흥시장 투자로 9%의 수익을 올렸지만 연준의 추가 긴축으로 인해서 이런 추세가 바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의 긴축 강화로 달러 강세가 다시 나타나는 상황은 당연한 것이기도 한데 당장 원달러 환율만 하더라도 2달여 만에 처음으로 1,300원을 돌파했습니다. 태국 바트, 남아공 랜드 이런 대부분의 이머징 마켓 통화 가치 역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월 FOMC 이후에 시장이 흥분하는데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 이 물가 하락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한 게 한몫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인도 벵갈루루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해서 1월 개인 소비 지출 상승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문제라는 걸 보여준다. 근원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연준의 목표 수준보다 여전히 높다. 연준이 아직 할 일이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경기 후퇴나 높은 수준의 실업이 필요하다라는 일부 경제학자들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강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고용 상황은 여전히 견고하고 미국 경제는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확인했고 여기에 인플레이션이 악화 상황이 더해졌으니까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더 올리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3월에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과거의 상황이 반복된다면 3월에 비트코인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비트코인이 1월에 39% 상승한 뒤에 2월에는 오름폭이 2% 수준에 그치면서 모멘텀이 크게 약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20년 팬데믹 저점 이후에 지금처럼 2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두 번째 달 상승폭이 크게 축소된 적이 5번이었고 2개월 연속으로는 이 5번 가운데 4번은 세 번째 달에 가격이 하락했다. 월간 평균 하락률은 6.8%였다. 비트코인이 강력한 강세장 중이었던 2021년 2월만 예외였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과거의 반복성이 통계적으로 다시금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연준의 긴축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3월 FOMC에서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뉘앙스를 깔며 멘트를 해주느냐가 2분기의 방향성을 잡게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로 불리는 JP모건의 수석 전략가 마르코 콜라노빅은 미국 증시가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콜라노빅은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 리스크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연준이 고강도 긴축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손실은 불가피할 것이다. 지난주 인플레이션 반등 신호가 나타나면서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지속할 가능성이 커졌다. 연준 위원들도 연일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더 제약적인 통화 정책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금리가 더 높아지면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가 빠지게 되고 그래서 증시가 더 하락할 거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거 보면 여전히 가시밭길이다. 이런 점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는 월가의 투자은행 번스타인이 꽤나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번스타인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이더리움이 올해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디파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경쟁 우위, 성장 모멘텀, 시장 리더십 등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준비가 됐고 이더리움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약세장이 지속되면서 이더리움의 경쟁 네트워크들은 타격을 입은 반면 이더리움은 탄력적으로 이걸 극복해 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 적용 예정인 상하이 업그레이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더 스테이킹 시장을 확장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유동성 스테이킹 시장 규모는 600억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꽤나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비트맥스의 창업자 아서 헤이즈는 지금부터 2026년까지 암호화폐는 초강세를 보일 거라는 꽤나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은 뉴욕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지금부터 2026년까지 암호화폐 초강세장이 펼쳐질 것이다. 앞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 안에 모든 중앙은행들은 국채 가격을 고정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1930년대 대공황에 비견될 경제 붕괴가 발생할 것이고 리스크 온, 다시 말해서 위험 감수 시장이 형성되면서 모든 위험 자산들의 강세를 견인할 것이다. 나는 탈중앙화를 구현하고 사토시 백서의 비전을 실현하는 기술과 또 암호화폐에 투자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요즘 브릭스 진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어쩌면 CBDC 시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도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미 CBDC 상용화 단계로 접어들었고 러시아 역시 굉장한 속도를 내면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달러 패권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판의 주인공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중앙은행이 CBDC 시험 운행을 3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브라질 중앙은행의 캠포스 네투 총재는 브라질의 CBDC는 다른 나라의 CBDC와 다른 모델이다.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개발 중이다. 늦어도 2024년까지는 디지털 해알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규제 준수와 보안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의 의미심장한 멘트도 덧붙였는데 암호화폐 사업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은행들이 암호화폐 자산관리자가 되도록 허용했다라면 FTX 사태 같은 문제는 피할 수 있었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현재 콜롬비아, 우루과이, 칠레, 에콰도르 등과 함께 실시간 결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년쯤이면 브릭스 진영을 대표하는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은 사실상 CBDC 상용화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물론 연준 인사들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닐 카슈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매파적인 멘트를 날려주면서 시장의 긴축 경계감을 높이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 양반은 0.25%포인트냐 0.5%포인트냐 그 여부는 앞으로 나올 점도표에 비해서 중요도가 떨어진다라면서 3월에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점도표에 시장은 더 주목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점도표는 FOMC 위원들이 전망하는 향후 금리 수준을 표시한 도표인데 연준은 지난해 12월 점도표를 통해서 최종 금리를 5.1%로 제시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고려하면 카슈카리의 멘트는 3월 FOMC 점도표에서 최종 금리 전망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와 관련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제 분석가 아디냐 바베는 연준은 물가 목표 2%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5.25에서 5.5%까지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3월과 5월 그리고 6월에 걸쳐서 각각 0.25%포인트씩 3차례 인상해서 이 최종금리 상단을 5.5%로 맞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국채 금리는 4%를 돌파하고 연준은 긴축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상황. 하지만 물가는 1년 넘는 긴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침체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 연준의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간단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3월에 어떤 흐름을 보여줄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는 비트코인 옵션 시장 상황이 나름의 힌트를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전략가 제이미 코츠가 이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지난 2월에 옵션 미결제 약정이 90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미있는 포인트 지점은 현재 미결제 약정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목표 가격이 3만 달러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옵션 트레이더들은 지금 비트코인이 3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에 대비해서 옵션 포지션을 가장 많이 쌓아뒀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양반은 지금 옵션 시장 상황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강조했는데 단기간에 너무 많은 레버리지 포지션에 집중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분석을 주로 내놓는 노엘 에치슨도 한마디 거들었는데 비트코인 변동성이 낮은 상황에서 옵션 미결제 약정이 과거 4만 5천 달러였을 때와 비슷하게 증가한 것은 조금 이상하다.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약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QCP 캐피탈의 옵션 담당자의 경우에는 옵션은 방향성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결제 약정이 증가한 것만 놓고 레버리지가 증가했다라고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소 결이 다른 해석들이 더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옵션 투자자들은 지금 이 3만 달러 가격의 베팅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이 정도 상황은 이 데이터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신에 등장하는 뉴욕 증시 전문가들 멘트를 바라보면 이번 증시의 반등과 상관없이 연준의 긴축이 더 오래, 더 높게 지속될 가능성을 시장은 이미 반영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멘트들 상당히 눈에 띕니다. 먼저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의 데스 로렌스 투자 전략가는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했는데 시장은 좀 더 높은 금리가 더 오래 지속될 것을 예상하고 있고 이건 채권 금리를 밀어 올리고 주식을 멈춰서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캐피털 인베스터스의 깁슨 스미스 CIO는 더 강한 경제 지표와 인플레이션 조정을 확인시켜주지 못하는 지표에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원하는 만큼 빠르게 떨어지지 않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더 높은 금리가 주식시장을 떨어뜨리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다소 어두운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을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는 실버게이트 사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2022년 회계년도 보고서 제출을 2주 이상 연기해야 한다라고 발표하면서 재무 불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시간의 거래에서 50% 넘게 급락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여기에 은행 규제기관의 조사와 의회 조사, 또 미국 법무부 조사에도 직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악재 시너지가 발생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실버게이트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크립토 기업들도 단방에 손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코인베이스는 기존 USD 뱅킹 파트너였던 실버게이트와 협업을 중단한다라고 밝혔는데 최근 상황을 고려해서 더 이상 실버게이트를 통한 결제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은행 파트너들과 함께
기관 고객 대상 현금 거래를 허용할 것이고 실버게이트에 대한 코인베이스의 익스포저를 최소화하고 있다라고 공지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역시 실버게이트와의 관계성과 관련해 선을 긋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실버게이트에 보관 중인 자산은 없다. 2025년 만기 대출 말고는 실버게이트와 재정적으로 어떤 것도 관련돼 있지 않다. 우리가 가진 비트코인 담보는 실버게이트에 보관돼 있지 않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째 이렇게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는 것인가 괜히 한숨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비트코인의 흐름은 어질어질하게 느껴지지만 강세론자들은 여전히 강세 관점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분석가 칼레오의 경우에는 새로운 올타임 하이에 대한 로드맵이라면서 차트 하나를 공유했는데 비트코인 3데이 차트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는 2만 달러 부근까지 후퇴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반등을 할 것이고 반감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고점을 11만 달러 부근에서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점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시니어 전략가 마이크 맥클론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위험자산 시장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는 2만 5천 달러를 돌파해야 한다. 만약 암호화폐와 증시의 저점이 아직 확인된 것이 아니라면 3월은 실질적인 공매도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통화정책은 길고 가변적인 시차를 두고 작용하는데 1년 전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는 제로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맥시로 거론되기도 하는 인물조차 단기적으로 특히 3월에 조금 어려움이 확인될 수도 있다는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여전히 23,400달러 저항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월간 차트 기준으로 지난해 6월 이후에 계속해서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어떻게든 여기를 올라서 줘야 3만 달러까지 내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래주면 참 좋을 텐데 단기적으로 시장의 조정이 꽤 빡세게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어서 어쩌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3월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이더리움 전체 코어 개발자 회의가 진행됐는데 이더리움 상하이 하드포크를 4월로 연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대략적인 예상 가능 타임테이블을 정리해보자라면 3월 14일에 고얼리 테스트넷에서의 업그레이드가 우선 진행되고 4월 첫 주나 둘째 주에 메인넷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참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의 방향성 예측 자체가 간단치 않은 상황인 만큼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인 부분 최대한 배제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는 시기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완전히 쫄아서 내다버릴 시장을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